네, 안녕하세요.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4일이 되겠네요. 8월 24일은 우리가 그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32년 전에 1992년 오늘 8월 24일 날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된 날이죠. 그 당시는 그 노태우 대통령 때로 좀 기억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 주계장막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뭔가 이 세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순간에 이제 우리도 그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며칠 전에도 제가 중국을 다녀왔었지만은 중국이 정말 커다란 변화가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뭐 십수년 전에 그 심천을 갔을 때 느꼈던 뭐 그런 어떤 개혁 개방의 결과라고 할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 어느 도시를 가나 다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죠. 분명히 중국은 지금 자본주의 국가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자본을 중국 공산당이 독점한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그 내용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은 자본주의 국가지만은 자본을 특별한 그 집단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 국가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글쎄요. 잘 그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일면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하니까 또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뭐 요즘은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뭐 그야말로 우리가 어 우리 그 역사 그 교육 과정에서는 반만년이라고 표현을 통상 하는데 그 환단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9,200 년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 9,200 년의 역사 동안에 중국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그 긴 역사 동안에 정말 중국은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불편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뭐 그것을 피 속의 용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양새가 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인제 음 뭔가 좀 음 그 경제 규모가 커져서 그런지 고압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음 하여튼 그런 관계 때문에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한테 그렇게 편안한가?' 이런 거 생각을 해 보면은 그렇게 마음같이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주변에 있는 강대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러시아인들 뭐 편안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면 뭐 일본 제가 뭐 반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본도 우리와의 역사적인 그런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어디인지 모르게 불편한 것은 감출 수 없는 그 사실입니다. 자, 뭐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한중 수교가 된 것이 1992년 8월 24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32 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는데 상당히 그 긴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은 뭐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그다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는 또 독특한 또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게 어 이 일제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많은 그 조선인들이 음 그 만주 일대 멀리는 흑룡강성까지 가서 지금 이제 살고 있죠. 거기에 그 연변 같은 데에 인제 그 이제 그 조선족 사회가 있는데 지난날에는 한 300만 명 정도 이렇게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그래서 '조선족 사회가 붕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그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그 조선족들이 중국 내부에 있는 여러 도시로도 갔겠지만은 상당 그 수가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뭔가 그 우리가 한 핏줄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환영해야 되고 안타까웠고 인제 이런 면이 인제 있지만은 그러나 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를 그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중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의미 이전에 한중 수교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한중 수교 30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음 좀 엄격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나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한중 수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992년 8월 24일 오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를 한 날입니다.
아 글쎄요. 한중 30년이 뭐 몇 년 남았다 이러는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나갔네요. 32 년째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중 수교가 됐는지 그 내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7월 7일. 18 년이면은 그 올림픽이 있던 해죠. 서울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가을에 있었으니까 그 올림픽 그 직전 2달 전에 예 그 인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을 했는데 거기서 "남북한 관계 개선과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바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북방 정책이다."라고 했고 사실 북방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도 아주 강력한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이고 음 소련이 붕괴되기 전이니까 소련이야말로 뭐 공산주의 국가의 원조죠. 그다음에 음 그때 당시에 중국은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 갖고. 근데 그런 나라들과 이제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냥 빈약할 때는 음 저런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러나 인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를 정도 그 이전 2년 전에 아시안 게임을 또 치렀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외교에 있어서 저는 자신감이 생긴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수교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다 보면 딱 '현실과 맞아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중 수교의 국제적인 배경을 한번 볼까요? 1989년 12월 미소 몰타 정상회의에서 내전 종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어 사실 그때 당시 소련의 인제 서기장이 고르바초프였죠. 고르바초프가 인제 어 여기도 인제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해서 음 뭔가 그 소련의 체제를 갖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인제 뭔가 어 그 혁명적인 변화를 갖다가 인제 소련이라는 국가사회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곧 그 당시가 인제 그러다 보니까 냉전도 인제 끝내야 되겠죠. 그게 인제 미소 몰타 정상회의에서 89년 12 월에 인제 그 종식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기를 쌓아 놓고 서로 대결하는 그런 아주 음 전쟁 아닌 전쟁 그냥 아주 차가운 전쟁 그야말로 그런 거 끝내자라는 얘기죠. 89년 5 월에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을 해서 중소 관계가 또 정상화가 되었죠. 사실 중국과 소련이 뭐 같은 어 공산주의 국가였지만은 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서로 뭐 수정주의다, 교조주의다 서로 인제 비난하고 또 중소 국경 분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불편했던 관계가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라고 그때 호칭을 했나요?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인제 정상화가 돼야 인제 된 거죠. 1990년 9 월에 한소 수교가 수립된 것 등이 한중 수교의 디딤돌이 되었다. 예. 그 한국과 소련이 그때 인제 수교를 인제 1990년 9 월에 한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볼까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양국 간의 교류를 새롭게 개시하려는 그런 의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실 1950 년에 6.25 사변이 발발했는데 어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초산까지 올라갔죠. 그때 인제 중공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게 51년 인제 뭐 50년 말 51년 초 뭐 인제 이때 인제 밀리면서 다시 서울을 뺏기는 것이 바로 51년 1월 4일 1.4 후퇴죠. 그때 인제 6.25가 일어났을 때는 그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형식상으로는 이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싸움이었는데 이게 유엔군이 들어오면서부터 또 중공군이 개입하면서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전이 된 거예요. 이게 참 그 청일 전쟁을 보면 그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움을 했듯이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만 한 건 아니지만은 이상한 인제 그런 형태가 국제전 형태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인제 그런 관계를 인제 뭔가 좀 개선하자 하는 이제 그런 그 차원의 얘기로 인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중 수교 과정을 보면 1991년 한국과 중국은 무역 대표부를 설치해서 영사 기능을 일부 수행하며 새로운 교류를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무역 대표부가 있지만은 뭐 여권 비자 발급 이런 거를 하려면 영사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제 영사 기능을 그 무역 대표부에서 인제 같이 수행을 해서 인제 교류가 시작이 된 거죠.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에 1991년 1, 2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 이제 개최가 됐었고요. 이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 개선에 추이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응? 그러니까 남북한이 그래도 뭔가 동시 가입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고려해 갖고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91년 12월에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도 뭔가 서로 그 대화가 오갔던 겁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상당히 개선이 이제 됐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나 아, 다 엉터리죠.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뭐 그 이후에 이제 핵무기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1992년 4월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 협상을 개시를 해서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92년 8월 23일 오늘 한국 이상욱 외무부 장관과 중국 대표 첸지천이 외교부 장관이 북경 영빈관에서 한중 설린 후 협력 관계에 합의를 했고 그 주요 내용은 상호 불가침, 서로 침략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정을 간섭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을 한다. 한반도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원칙한다. 자, 중국이란 나라가 뭐 솔직히 뭐가 아쉬웠겠어요? 아쉬운 거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 중국도 우리나라한테 그 중국 본토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국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음, 저게 승인이 되지 않으면 외교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난 8월 15일 날 뭐 건국이 뭐 1919년이네, 1948년이네 이렇게 얘기를 그 서로 뭐 치고받고 그다음에 8.15 그 광복절 행사가 반쪽이 나고 뭐 엉망진창이 다 됐는데 어, 국제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이 국가로서의 그 번듯한 모습이다라는 거. 이게 좀 중국도 저걸 승인을 요청하잖아요. 응? 또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서로 국교가 그, 맺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승인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8년 12월에 유엔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승인을 해준 건 1948년 8월 15일 날 수립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수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이 우리의 건국일이다. 건국절이다. 이렇게 그 이제 에, 귀착이 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진짜 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정말 천부적인 그 권리를 모두 누리게끔 그 한 그런 최종적인 그 조치가 바로 1948년 8월 15일 민족적 행위입니다. 물론 1919년 뭐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그들의 역할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48년에 건국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 건국이라는 걸 놓고서 이념적인 잣대를 뒤밀어 놓고 뭐 친일이니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주 의도가 불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얘기가 잠시 바깥으로 샜는데 다시 한중 수교로 돌아가겠습니다. 8번 볼까요? 한중 간의 국교 수립 이후에 한중 교류는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교역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가를 했죠. 30년간 162배의 수출이 증가가 됐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문화적 교류도 급격히 증가해서 중국에서도 한류 열풍을 느낄 수가 있다. 한류 열풍을 느낄 수도 있죠. 예. 뭐 저도 그 지난 이달 초에 그 중국을 갔다 왔지만은 뭐 우리 학생들과 같이 갔었는데 학생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는 거, 또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거 서로 그렇게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수교가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수교가 안 됐으면은 그런 행사를 하러 서로 다닐 수 있겠어요? 그만큼 외교 관계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한미동맹 관계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한중 관계는 불안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평가를 한다. 자,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인 그 문제가 굉장히 그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음, 한반도 주변에 보면은 이제 네 곳의 그 강력한 나라가 있죠. 네. 지금은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서로 지정학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물고 물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말을 완전히 듣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양다리 걸치고 있자니 그것도 불편하고 자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어, 뭐 어느 한편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느 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를 관리하고 있었던 지도자의 통찰이라고 보여집니다. 엉망인 지도자를 만나면은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나라가 부흥하는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역이 수교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해서 2003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한 뒤 올해까지 20년간 꾸준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즉 중국하고 교역량이 미국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이상 뭐 한중 수교를 얘기했는데 한중 수교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반드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바로 이제 중국 동포 문제입니다. 자, 중국 동포가 한중 수교 이후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연변 그 자치구 쪽에 한 300만이 살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뭐 100만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조선족 사회가 중국의 그 이제 대도시로 많이 흩어지면서 또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구로, 대림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거의 뭐 이 길 가다 보면은 뭐 반이 중국말입니다. 뭐 오늘도 그 점심 식사를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중국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조선족이죠. 소위 중국 동포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2020년 6월 기준에서 약 70만 정도, 아마 지금은 100만 정도 가까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족을 포함해서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저렇게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 편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자, 중국 동포의 그 국내에서 법적인 지위를 한번 볼까요?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한 한국 조선족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가 된다. 음, 특정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 거죠. 뭐 어, 어떤 그 동포 자격을 부여하는데 아무나 줄 수는 없죠. 분명히 동포 자격 특정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 혈통이 뭐 한인이야 뭐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를 통한다라면은 이제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또 국적을 받게 되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이제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것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일부 업종 취업 제한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며 무제한 치료가 가능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증을 부여받는다. 통상 외국 사람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이제 어, 외국 국적 한인 혈통을 가진 그 동포들은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고 국내 거소증이라는 것을 발급을 해서 외국인과는 조금 차별적으로 다르게 그 대우를 한다라는 얘기죠. 이제 법적인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그 일상적인 외국인하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은 중국 동포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뭐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라면은 한인 혈통을 가진 그 동포라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나 어 지금 국내 사정으로 봤을 때 그 국내 거소증을 받는 재외 동포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 동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재외 동포 F4 비자는 재미 동포에 한정되었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고 제1동포, 제 중동포 등 부모나 외조부모가 한국 국적자 또는 한국 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었다라면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재미동포들만 그렇게 인정을 해줬던 거를 헌법 소원을 낸 거죠 그때 당시. 같은 그 한인 혈통인데 어느 나라는 인정을 해주고 어느 나라는 인정 안 해주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이제 법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폭넓게 그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고려인들까지 범위에 넓혀서 적용을 하고 있다. 자, 중국은 조선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 구한말부터 일제시대 때 그 뭐 만주나 시베리아 이쪽으로 가 있다가 소련 땅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그 동포들은 그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죠. 응? 그래서 이제 뭐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가서 이제 살아왔던 그 고려인, 그 고려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거를. 뭐 그런 거 하면은 또 뭐 저쪽 남미에 가면 뭐 카레이스키라고 뭐 카레이도 코리아 다 같은 어원이니까 고려도 코리아 같은 어원이죠. 예. 조선족은 이제 그 우리나라 예, 이게 대한민국 이전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선도 코리아죠. 자, 그래서 범위가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넓혀지다 보니까 어, 이건 뭐 음, 그 숫자가 이제 대상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 아니 대부분 그 대상이 중국 동포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본인이 한국 국적자였어도 조건에 해당이 된다. 저는 저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그 간병인이 조선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중국 태생이 아니에요. 저기 전라도 어디 김제인가 어디가 고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홍콩으로 일을 하러 인제 홍콩을 갔다가 거기서 어 중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조선족을 만나서. 그러니까 국적이 인제 중국이 되죠. 그러면서 다시 또 왔기 때문에 그 음 인제 바로 인제 이 재동포 법적시 인제 국내 거소증을 이제 받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경우도 원래 한국 국적자였잖아요. 근데 국적이 바뀌었다가 바뀌었지만은 거긴 다 해당이 된다라는, 저는 저 말을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재동포 기준이 한국인이 3 세대 이내 직계비속인데에 따라서 조선족 4 세부터는 재동포법상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며, 이에 한국 장기 체류가 어려웠으나 2019년 7월에 기존의 동포 3 세대까지만 재동포로 인정하던 법률이 개정이 돼서 전체 비속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조선족 4 세, 5 세, 6 세도 법적으로 재동포로 인정이 돼서 한국 거주가 가능하다. 예,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 동포가 너무 많다는 얘기. 저 그 재외 동포 그 숫자 중에. 자, 2005년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교육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선거권이 부여가 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제외한 나머지 어 지방선거와 시도교육감 지방선거하고 조금 다르죠. 같이 그 선거 실시를 하지만은 법적인 근거가 달라요. 그 선출직을 뽑을 때 선거권이 부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은 선거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마 지방자치제도이기 때문에 이 재동포도 들어와서 한국이라는 그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가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인제 이런 선거권을 갖다 부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는 조선족이나 여타 특정 인구 집단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 동포라는 거죠. 그러나 조선족 인구 비율이 타 국가 출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며, 때문에 과거 중공군 출신으로 한국을 겨냥한 침략 전쟁에 가담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과오를 반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국 정치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저런 논란도 다 묻힌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게 지금 아주 지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3번 볼까요? 2020년대 대한민국은 체류 비자를 완화하는 등 조선족들이 한국 정착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차지한 비율은 대한민국 인구의 4.9%대 2020년에는 어 5%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죠. 근데 인제 우리가 다문화 인제 그러죠. 어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어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가면 다문화 사회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5%가 넘어갈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 5% 훨씬 넘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이 또 있죠. 그중 대다수가 조선족이다. 예. 중국 동포다라는 얘기죠. 예, 예. 글쎄 혹시 뭐 여러분들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구로나 대림 쪽에 와서 보면은 거대한 그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들은 뭐 한국에서 만나자 할 때 "대림역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할 정도고, 그다음에 한국말을 몰라도 전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LA의 코리아타운을 가면은 "영어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정도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LA 한인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 전체 인구에 비해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근데 인제 지금 인제 중국 동포의 그 숫자가 뭐 100 만이 넘어간다라고 지금 추정을 해 본다라면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예. 자, 어찌 됐든 그 한중 수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로 인해 갖고서 인제 증가 인로에 있는 중국 동포 현황도 우리가 알아봤어요. 어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제가 중국 동포 관련해서 논문을 좀 두 편 정도 쓴 게 있는데 그거 2000 년대 초반 뭐 중반 이 무렵이었죠. 이 중후반쯤으로 인제 보여지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불법 체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아마 경우가 드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중국 동포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제 정주, 이제 장기간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인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어 이게 뭐 비단 조선족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종족이든 어느 인종이든 어느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 숫자가 어 점점 거대해져 갖고 집단화가 되면은 이건 뭔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서 다문화 현상을 지금 회피할 수는 없죠. 이건 뭐 거의 초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유럽을 봐도 메르켈 총리도 그렇고 지금 프랑스를 봐도 그렇고 영국을 봐도 그렇고 다문화는 실패한 정책으로 지금 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문화 현상이 막아지지가 않죠. 계속 인구 유입은 늘어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장벽을 치는 등 뭐 인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인제 이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문화 현상을 회피할 수 없지만 너무 무원칙적으로 정책을 시행을 하다가 보면은 오는 사람들도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국내에서 살아왔던 우리 원주민들도 또 정체성의 혼란이 이제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문화 현상 그다음에 우리 아닌 사람들의 대규모 유입 이거 절대 감성적인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다보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 됐든 뭐 고려인이 됐든 뭐 제일동포가 됐든 재미동포가 됐든 그래도 우리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한민족인데 이런 감성적인 마음만 갖고 이 문제를 바라다 봐서는 음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인제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요즘에 이제 세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어렵긴 한데 음 하여튼 뭐 느낌에 그래요.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이루어진 다문화 현상, 다문화 정책 결과가 원격지 민족주의자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죠. 리모트 내셔널리스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 다문화라고 하는 게 다 국적을 취득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본국 정부의 어떤 훈령을 받아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뉴 네이션 빌딩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뭐 어 "우리가 여기 임시정부 차렸으니까 건국을 했다. 우리 건국을 인정해 달라."라고 얘기하듯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뭐 국가 정보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면은 상당히 우리 사회가 혼란해질 거다. 물론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 하면서 또 그렇게 한번 위안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한번 바라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 됐든 한중 수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죠. 국제적 외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온 건 사실이죠. 인제 그러면서 그 이면에 중국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입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포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치밀하고 어 디테일하게 우리가 정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언 아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뭐 어 '조선족이 싫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음 저의 방송의 의도는 그런 거니까 오해를 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8월 24일 1992 년이죠. 네. 한중 수교 일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